네, 난방비 쇼크의 물가 인상. 이 난방비 급등이 최근 우리 국민들의 가장 뜨거운 관심사로 부각됐습니다. 지난 주말에 또 주말을 앞두고 이재명이가 검찰에 출두하니 많이 해서 이재명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뜨거웠던 때인데, 그런데 여러 가지 빅데이터를 보면 이재명 관련 기사보다는 난방비 폭등 기사가 훨씬 더 국민들의 관심을 많이 샀다고 하는 것이 드러납니다. 특히 이 주부들, 여성들의 경우 이재명보다 2배 이상 난방비에 관심을 보였다고 하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됩니다. 저도 난방비 폭탄과 관련해서는 긴급 대책이 필요하다 여러 차례 논평을 통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 또 대통령실 차원에서 부처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실이 바로 난방비 대책과 관련된 입장을 발표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에 나섰던 것은 매우 적절한 조치였다고 제가 평가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난방비 폭탄을 우리 국민들이 이미 맞은 후에 나온 대책이라서 약간의 타이밍의 아쉬움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한 걸음만 좀 먼저 예방적으로 난방비 문제를 대통령실에서 또 정부에서 다뤘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겁니다. 같은 문제의식으로 제가 오늘은 물가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물가가 작년 말부터 오르기 시작해서 연초에 난방비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식의료품 값이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난방비 이상으로 우리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물가 인상입니다. 가뜩이나 추운데, 왜 춥고 배고프다는 말이 있잖아요. 가뜩이나 추운데 배고프기까지 하면 그 원성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아무리 문재인 좌파 정권 탓을 해도, 또 국제적인 여건 탓을 해도 그 직접적인 책임 추궁은 윤석열 정부를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당국, 물가당국이 이 문제에 관련해서도 뒷짐지고 있지 말고 최대한 빨리 예방적, 선제적 조치를 마련하라, 이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는 겁니다. 인건비가 오르고 물류비가 오르고 전기가스 요금이 다 인상되기 때문에 식품비, 의료 식품비 가격 인상은 불가피합니다. 코카콜라가 5.3%, 몬스터 에너지가 4.5%, 펩시콜라가 11.8%, 제주 삼다수가 9.8%, 웅진식품 음료가 7%, 빙그레 아이스크림 20%, 롯데제과, 혜태제과, 빵과 시리얼 가격, 파리바게뜨 6.6%, 농심 켈로그 10%, 롯데리아 5.1%, 맥주 막걸리 주색 인상 직후 가격 올리기로 되어 있습니다. 하이네켄 코리아 9.5%, 이 채소류 한파 때문에 대파 31.3%, 파프리카 17.9%, 상추 18.1%. 이게 이제 그 장바구니 물가라고 하는 게 한 40여 개 우리 주부들이 일상적으로 장 보는 그런 품목들을 가지고 장바구니 물가를 따로 계산하기도 하고, 식품 그 물가를 따로 통계를 하는데, 굳이 이런 그 통계청이나 경제부처의 그 조사 발표를 기다리지 않더라도 매일매일 접하고 있는 서민들, 주부들 입장에서 이런 물가 상승은 가뜩이나 추운 이 한파가 덮친 난방비 폭탄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물가 당국, 경제 당국이 선제적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난방비 폭탄 맞고 나서 긴급 대책 하지 말고, 물가 폭탄 맞고 나서 긴급 대책 세운다고 허둥지둥하지 말고 먼저 뛰어들어라. 먼저 어떤 형태로든
문제를 먼저 인식하고 먼저 대책을 세워라. 이 점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다만 이 정부가 지나치게 이 시장에 개입함으로써 발생하는 정책 리스크가 적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또 물가당국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우리 경제 상황을 컨트롤해야 되는 이 거시경제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도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이 긴급 물가 대책 이래라 저래라라고 정책 제안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문제를 먼저 인식하고 먼저 접근해야 된다. 이 점만 오늘 강조하겠습니다. 네, 지난달에 난방비 폭탄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1,800억 원의 긴급 지원 조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만 2월 달에도 또 한 번 난방비 폭탄이 올 것 같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1월 달에 난방비 폭탄은 가스비가 그 주 범위였는데 이번에는 전기료까지 올라서 서민들은 특히 무슨 집 전체를 데우는 보일러가 아니라 전기장판 하나로 의지해서 겨울을 나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 서민들한테 더 큰 부담을 주는 이런 난방비 폭탄이 올 것 같습니다. 난방비 폭탄을 1월에 이어 2월에도 맞게 될 일반 가정, 농가, 중소기업 등 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이번 달에는 전기료 인상까지 예고돼 있어서 난방과 전기를 함께 사용하는 서민의 고통이 더 가중될 것이다. 세종시의 주부 유모 씨는 난방비 전기세 포함한 요금이 한 달 새 2배로 늘어났다. 29만 8천 원. 난방을 틀지 않고 겨울용 패딩 점퍼를 입고 잠이 들었다가 감기에 걸렸다. 남편도 매일 하던 목욕을 포기할 정도로 난방을 아끼고 있는데 다음 달에 관리비가 또 얼마나 나올지 벌써 걱정이다. 서민들 이렇게 살죠. 한 목욕탕 업주는 폐수 열원을 이용하는 폐수 히트펌프, 탕의 온수를 높이는 에너지 절감 전기보일러 등 각종 시설 투자를 해서 이 기간에 전기 사용량을 8,000kW나 절약했는데도 오히려 전기료는 더 나왔다. 1년에 몇 번씩 오르는 전기료 탓에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 찜질방 운영하는 상모 씨는 수도세, 전기세, 가스비 포함한 찜질방 운영관리비가 작년 평균 1,700만 원에서 이번 달 3,000만 원을 넘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요금을 2배 올려야 될 텐데 그럴 수 있는 간 큰 업주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 자기 부담으로 감당하고 갈 수밖에 없죠. 5년 전부터 영업을 시작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계속 힘들었다가 이제 좀 나아지나 싶었더니 이번에는 가스비가 내 발목을 잡을 줄 몰랐다. 지금은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든데 코로나 때는 하소연이나 했지만 이제는 하소연할 곳도 없다. 정말 대책이 없다. 고양시에는 화훼농가들이 많죠. 화훼농가들은 겨울에 비닐하우스를 온수 비닐하우스의 난방을 위해서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 꽃들이 다 죽어버리니까요. 권기현 씨는 전기와 면세유 기름으로 하우스 난방을 하는데 지난 1월 전기세 기름값으로 1,100만 원이나 들었다. 작년 1월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1.5배에서 2배 가까이 난방비가 올랐다. 또 다른 화훼농장 운영하는 조모 씨는 다육식물 재배하고 있는데 빨리 키워 판매하려면 실내 온도를 20도 정도로 유지해야 한다. 이 다육이는 세계 다육 시장의 90%를 우리 대한민국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 대부분이 이 고양시 화훼농가에서 재배되는데 그 다육이를 빨리 키워 빨리 판매하려면 실내 온도 20도를 유지한다. 이 엄동설 안에 실내 온도 20도 유지하려면 그게 모두 난방으로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런데 올해는 지난해보다 전기를 덜 썼는데도 요금이 더 나와서 걱정이다. 전남 담양에 딸기 농사 짓고 있는 최구홍 씨는 난방비 상승 한파기 겹치면서 비용 부담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울산에 있는 에폭시 수지 제조업체 지난달 스팀 사용료가 1억 원 정도 나왔는데
6개월 전에 비해서 20% 이상 올랐다고 합니다. 일단은 이윤을 줄이면서 버티고 있지만 에너지 비용이 계속 오르면 제품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 한쪽에서 우리 서민들 또 중소기업 영세 상공업 하시는 분들의 난방비 폭탄에 대한 이 고통과 하소연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는 이 더불어민주당 좌파 국회의원들 한 20명이 로텐더홀에서 밤샘 농성을 하고 있어요. 김건희 여사 특검, 이상민 장관 파면 촉구 농성인데 이것들이 왜 국회 로텐더홀에서 합니까? 국회는 중앙난방식 아닙니까? 로텐더홀에 국회의원 20명이 좌파 국회의원 20명이 농성을 하면 이 사람들 얼려 죽일 수는 없으니까 난방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국회 본관 전체를 난방비를 돌려야 됩니다. 얼마나 황당합니까? 지금 한쪽에서는 그 전기세 수도세 아끼려고 매일 하던 목욕도 이틀 3일에 한 번씩 하고 이러고 있는 판에 이자들 정말 배가 불렀지. 그거 왜 농성하려면 어디 좀 제대로 참 길바닥에 가서 하루나 이틀이라도 해보든지 로텐더홀 농성을 해요. 그럼 어쩔 수 없이 국회 사무처에서는 이자들 굶겨 죽고 얼어 죽게 안 하려고 전체 난방을 합니다. 박태출 의원이 이 점을 지적했습니다. 페북에다 이렇게 썼어요. 전날 밤에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철야 농성을 벌였는데 국회 사무처에 확인했더니 통상 오후 5시에 끄는 난방을 밤새 가동했다고 한다. 국회 본청은 중앙 난방식이기 때문에 로텐더홀 난방을 위해서라면 다른 곳도 함께 난방 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 농성은 자유지만 난방비 폭탄이 터진 때 굳이 이곳에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지금 국민들은 난방비 한 푼이라도 줄이려고 안간힘 쓰고 있다. 난방비 폭탄 원인 제공자인 문재인 전 정권이 반성은커녕 국민 세금으로 난방비를 펑펑 쓰면서 웬 놈의 실내 웰빙 투쟁을 벌이고 있는지 모르겠다. 블랙 코미디가 따로 없다. 그 난방비 민주당이 낼 것이냐. 밤생 농성 하는 건 자유인데 하려면 국회 본청에서 난방비 써가면서 하지 말고 민주당 당사에 가서 해라. 네. 어쨌든 이래저래 서민들이 힘든 겨울을 버텨내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고물가 고금리 여파가 앞으로도 이어질 거다라고 전망하면서 민생안전 모멘텀 확대하는 동시에 제도약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전 정부 서울 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 관계장관 회의에서 한덕수 총리는 특히 전년도 고물가 고금리 여파가 당분간 우리 경제를 강하게 압박할 것 같다. 현재도 소비와 수출이 부진한 상황이다. 하반기로 갈수록 다소 나아지겠지만 가계와 기업이 느끼게 될 체감 경기는 작년에 못지않게 상당히 매서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의 조정 과정을 기회로 삼아 혁신과 제도약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각 부처에서는 현재의 정책 여건에 대한 국민과의 소통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특히 상대적으로 취약한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 제가 지난번에 한번 잠깐 전해드린 바 있는데 최근 남부지방에 6개월째 가뭄이 겨울 가뭄이지만 가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영농기 농업용수 부족에 공업용수 부족까지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를 지적하면서 한덕수 총리는 행안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물 부족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급수 확대 전망, 급수 확대 방안 등 가뭄 대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네, 이재명이 대선을 이겼으면 사건을 뭉갰을 것이라고 지금 떠들고 다니는 것 아니냐. 이게 한동훈 장관이 이재명의 발언에 대한 촌평입니다. 이재명이가 계속해서 내가 대선에서 졌으니 그러니 내가 검찰이 부르는 대로 나가겠다. 이렇게 마치 대선에서 이긴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에서 진 자기를 정치 탄압한다는 식으로 이 프레임을 짜놓고 지금
연일 떠들어대고 있는데 이 한동훈 장관이 이런 이재명이의 이 대선 패배 정치 보복 주장에 대해서 한마디 했어요. 이재명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이재명이가 대선에서 이겼으면 권력을 동원해서 자신의 사건을 뭉갰을 것이라는 말로 들린다. 뭐 실제로 그랬겠죠. 대통령 당선됐으면 대장동 사건은 깔아 뭉갰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한마디 합니다. 표를 더 받는다고 있는 죄가 없어지면 그게 무슨 민주주의냐. 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대선에서 이기게만 하면 면죄부를 받는 거 그게 무슨 민주주의냐. 현직 대통령으로 있으니까 현직에 있는 동안에 형사소추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수사는 해야 할 수 있고 그리고 대통령이기가 끝나면 공소기간이 중지됐던 것이 다시 작동되면서 얼마든지 수사할 수 있다. 이게 지금 현행법 체계입니다. 한동훈 장관은 이재명에 대해서 한 얘기지만 저는 문재인이까지 포함해서 이 원칙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의 말을 다시 제가 인용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표를 더 받는다고 있는 죄가 없어지면 민주주의가 아니다. 대통령 지냈다고 있는 죄가 없어지면 그것 또한 민주주의가 아니다. 이재명이를 사법 처리하지 않고 문재인이를 사법 처리하지 않는다면 윤석열의 법과 원칙은 법과 원칙도 아니다. 윤석열의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도 아니다. 이재명, 문재인을 법과 원칙에 입각해서 확실하게 사법 처리하라. 저는 한동훈의 이 발언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또 이재명이가 지금 쌍방울 관련해서 방북 송금, 방북 대가로 이재명의 방북 대가로 송금했다는 의혹을 검찰이 신작 소설을 쓴다. 이렇게 비아냥되고 조롱된 데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재명이도 국민과 똑같이 증거와 팩트로 대응하라. 형사사법에서 남는 것은 증거와 팩트뿐이다. 이 사건은 민주당 정권,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에 대한 수사다. 민주당과 아무 관계없는 이재명 개인의 성남시장 시절, 경기도지사 시절의 지역 토착 비리 수사일 뿐이다. 사건의 성격을 이렇게 분명히 규정했습니다. 자, 북한에 리호남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리호남. 이 자가 무슨 공작이라는 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영화의 뭐 주인공 격이었다고 하는데, 리호남. 이 자가 이재명이 밑에서 평화부지사 했던 이화영이, 이게 이해찬이의 아주 핵심 측근이었죠. 지금 감옥 가 있습니다. 이화영이. 그리고 이 이화영이하고 같이 이 리호남이 송명철이 등 북측 이 대남 공작 지휘자들과 함께 만났던 김성태, 이 자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이재명이가 남한의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했다고 김성태가 검찰에서 진술했습니다. 이 자들이 어울려 다니면서 필리핀이라든지 중국 등지에서 이 북한의 대남 공작의 이 지휘부에 속해 있는 자들과 시시덕거리고 술 먹고 밥 먹고 만나고 뒷돈 찔러줘 가면서 이렇게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 했습니다. 김성태는 2019년에 모두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했어요.
500만 달러와 300만 달러를 두 차례에 걸쳐서 송금했는데 이 뒤에 보낸 300만 달러를 보내면서는 대선에서 이기기 위해 이재명이가 방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리호남이한테 말을 합니다. 그러자 리호남이가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오케이. 방북하도록 해줄게. 야, 그런데 방북하려면 그 벤츠도 좀 사야 되고 헬리콥터도 띄워야 되니까 한 500만 달러 정도는 좀 돈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 조폭 출신의 사업가 김성태가 사업가답게 이 리호남이하고 협상을 합니다. 그 500만 달러는 좀 너무 세고 조금 낮춰서 깎아줄 수 없나요? 그렇게 해서 결정된 돈이 300만 달러였다고 합니다. 김성태는 지 사업도 아니고 이재명 북한 보내는 대가니까 약속대로 시간 지켜서 이 300만 달러 북한에 보내줬다고 합니다. 이 리호남이 이거 흑금성 사건을 배경으로 한 영화 공작에도 등장하는 북한의 고위 간부입니다. 이 필리핀 마닐라에서 2019년 7월에 있었던 자리인데 이 자리에는 김성태 그리고 이해찬이의 측근이면서 이재명이 밑에서 평화부지사 했던 리화영이 그리고 북한의 리호남이 그리고 송명철이 이 넷이 만났던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김성태가 대선을 위해서 이재명의 방북을 원하니 협조해달라. 대선을 위해서라고 했어요. 대선을 위해서 이재명의 방북을 좀 허락해달라. 협조해달라. 그러니까 이화영이가 또 거들었어요. 이재명이가 다음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재명이가 다음 대통령이 될 것이다. 그러자 리호남이가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방북을 위해서는 벤츠 자동차하고 헬리콥터가 필요하니 500만 달러를 달라. 양측이 액수 조정한 끝에 300만 달러로 이재명의 방북 비용을 정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2019년 말까지 지급을 완료하기로 약속을 했고 김성태는 그 약속에 따라 2019년 11월 말에서 12월 초 300만 달러를 중국으로 민반출해 송명철이한테 전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있었던 송명철이한테 전했습니다. 수원지검 형사 6부는 이러한 과정을 확인하고 이 쌍방울의 대북 송금 과정, 이게 이재명이 대통령 만들려고 북한에 보내기 위한 자금이었으니까 이걸 이재명이가 몰랐을 리가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대북 송금 과정에서 이재명이가 관여했는지 공모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 이 이재명이 입장에서는 일종의 비선을 통해서 북한에다가 돈을 보낸 겁니다. 그런데 이 이재명이가 경기도지사였잖아요. 그러니까 경기도지사로서 공식적으로 북한을 간다면 공식적으로 갔겠죠. 그래서 경기도가 같이 움직입니다. 비선의 움직임과 경기도의 움직임이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호흡을 맞춰서 같이 움직입니다. 그 정황을 취재했어요. 중앙일보가. 이재명이가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9년 방북을 위해서 북측에 이재명 명의의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당시 경기도가 작성한 이재명 명의의 친서 초본, 그리고 전달된 최종본, 그리고 그 이후에 초청을 요청하는 공문, 이게 다 남아 있습니다. 친서가 전달된 2019년 5월 김성태가 북측에다가 쪼개기 밀반출 방식으로 500만 달러를 북측에 전달한 직후입니다. 그러니까 김성태가 500만 달러 전달했다라고 하는 보고를 받고 경기도에서 이재명이가 야, 내가 북한에 가겠다고 하는 친서를 전달해 라고 했을 개연성이 높은 거죠. 공문이 작성된 2019년 11월은 300만 달러
이재명이 대통령 되기 위해서는 방북 한번 해야 된다. 그 대가로 500만 달러를 요구받았다가 밀고 당겨서 300만 달러로 낙찰을 보고 그걸 보낸 2019년 11월 추가 300만 달러 제공한 시점과 공문이 작성된 시점이 일치합니다. 이재명이의 이 친서 초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천안함 폭침의 그 주모자, 이 전범입니다. 김영철이라는 자 있습니다. 이 자가 당시에 조선 아태위 위원장을 맡고 있었어요. 김영철 위원장님 귀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귀위원회와 함께 지금 현재도 인도적 식량 협력 사업과 산림 녹화를 위한 묘목 협력 사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1차 협력 사업을 마무리하면 더 큰 규모로 협력 사업이 바로 실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민족 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 번영이라는 귀한 걸음을 만들어내기 위해 경기도지사인 저를 대표로 하는 경기도 대표단을 북측으로 초청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린다. 이랬습니다. 이게 친서 초안입니다. 근데 실제로 북측에 전달된 친서 최종본에는 초청해 주실 것 이 부분이 삭제가 됩니다. 그러다가 6개월 뒤에 정식 공문으로 북측에 다시 전달될 때는 초청 요청이 다시 들어갑니다. 경기도지사 직인이 찍힌 이 공문에는 이재명 도지사를 대표로 하는 경기도 대표단의 초청을 정중히 요청드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300만 달러 추가 송금은 경기도가 초청 요청 공문을 전달한 2019년 11월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김성태는 이 추가 송금 목적을 이재명 대표 대선을 위해 이재명 대표가 방북을 성사시키기 위한 비용이다. 이렇게 지그들끼리 밀고 당기면서 낙찰을 봅니다. 자, 정황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가 김성태와 서로 모른다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쌍방울이 북한 측에다가 돈 준 거는 자기하고 관계없는 일이라고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재명의 말을 믿을 수 있습니까? 정황이 이런데. 이화영이 이해찬이의 최측근이고 이재명이 경기지사 밑에서 평화부지사를 하고 있던 이화영입니다. 어떤 강큰자가 이 평화부지사 이화영이한테 호통을 쳤을까? 이해찬이는 호통을 쳤을 거예요. 칠 수 있을 거예요. 이화영이한테. 워낙 지쫄게 똘만이니까. 그러나 이재명이만 해도 국회의원도 한 번 지냈고 이해찬이의 최측근인데 아무리 지가 임명한 부지사라 하더라도 호통까지는 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이화영이한테 호통을 친 자가 있습니다. 그 강큰 자가 누구냐? 송명철이라는 자입니다. 송명철. 자, 호통 치는 장면으로 한번 바로 가보겠습니다. 2019년 1월 17일입니다. 장소는 중국 선양입니다. 2019년 1월 17일 중국 선양에서 이화영이하고 김성태가 북한의 조선 아태위 송명철 부실장이라는 자 등과 함께 기업 투자 간담회라고 하는 것을 가졌습니다. 이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화영이가 김성태랑 회의실에 나타났을 때 그때 이 송명철이가 이화영이를 향해서 이렇게 호통을 칩니다. 경기도가 무슨 낯으로 왔어? 나가! 이게 그 막대 먹은 북한의 있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이선모라고 하는 자. 우리 기업인들 저 냉면 먹으러 냉면집에 데리고 가서 냉면 먹고 있는 기업인들한테 아 냉면이 목구멍에 넘어가냐고 소리 질렀던 자와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이선권이. 자, 송명철이가 이렇게 경기도가 무슨 낯짝으로 와? 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근데 송명철이가 소리를 지른 것은 이재명이가 약속을 안 지켜서 소리를 질렀던 것 같습니다. 정황상. 2018년 12월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리를 질러서 호통을 치기 한 달 전에 2018년 12월에 김성태는 중국 단둥에서 북한의 공작원 리호나미를 만나서 당초 경기도가 내기로 했던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신 내주겠다. 이렇게 약속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가 원래 내기로 했던 스마트팜 관련 500만 달러를 경기도의회가 반대를 하니까 경기도가 내지를 못하고 그걸 쌍방울이 대신 좀 내주도록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아니 그 이재명이가 대선에 이용하려고 북한에 한번 불러달라고까지 하면서 말이야 그 500만 달러도 하나 해결 못해. 짜증이 났겠죠. 군기도 잡고 싶겠죠. 그래서 나타난 이화영이한테 호통을 친 것 같습니다. 쌍방울의 부담을 떠넘긴 이화영이를 향해 송명철이 대놓고 면박을 주자 이화영이가 크게 당황했다고 합니다. 그 자리를 이제 수습하기 위해서 그래도 조폭 출신이니까 낯이 좀 두꺼웠던 모양이에요. 김성태가 이화영이하고 따로 자리를 만들어가지고 송명철이하고 발렌타인 30을 들고 가서 술 대접을 하면서 이 송명철이를 달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일주일 뒤 2019년 1월 24일 김성태가 200만 달러를 송명철이한테 전달합니다. 바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스마트팜 사업비로 또 300만 달러 해서 합쳐서 500만 달러를 주고 그리고 그 후에 이재명이 방북 대가로 300만 달러를 추가로 또 줍니다. 그 후에 또 50만 달러를 더 줬다고 합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나올지 모르겠어요. 이 이화영이가 송명철이한테 호통을 당하면서 면박을 당한 이 한국기업 간담회 자리에는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하던 신모라는 자도 있었고 아태업의 안부수란 자도 있었다고 합니다. 김성태가 간담회 후에 호통을 친 송명철이를 달래기 위해서 또 호통을 당한 이화영이의 민망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발렌타인 30 같은 고급 양주들을 잔뜩 들고 가서 술 대접하면서 비위를 맞췄다고 하는데 그러자 술 대접을 받고 기분이 좋아진 송명철이가 그 형이 못하는 걸 아우가 하는구먼 이라고 말했다는 거죠. 형, 경기도가 못하는 걸 아우 쌍방울이 하는구먼. 형 이재명이가 못하는 것을 아우 김성태가 하는구먼.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면서 분위기가 좋아지자 그 자리에서 이화영이가 호통을 당하고 면박을 당하고 했던 이화영이가 분위기가 좋아지자 이화영이가 이재명이한테 전화를 걸어서 그 자리에서 김성태를 바꿔줬다는 거예요. 아마 보고를 듣고 있었겠죠, 이재명이가. 아이고 뭐 송명철이한테 아주 혼이 났습니다. 뭐 그런데 김성태가 없었으면 이거 큰일 날 뻔했습니다. 뭐 이런 식의 보고를 이화영이가 이재명이한테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전화를 바꿔줬겠죠. 김성태한테. 오늘 김성태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바꿔주니까 이재명이가 김성태한테 고맙다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대신 내줘서 깨질 뻔했던 대북협력 교류 방북권을 다시 살려줘서 고맙다. 이런 뜻 아니겠느냐 이 말이에요. 법조인들은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방북하려던 이재명이가 가장 큰 난관인 북한의 돈 요구를
대신 해결해준 김성태에게 감사 인사를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이 해프닝이 있고 나서 김성태가 일주일 후에 선양에서 송명철이한테 직접 200만 달러를 건넸고, 그때 그 자리에서 송명철이는 이게 사채 수금업자 같아요. 송명철이가. 액수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김성태한테 영수증을 써줬답니다. 이자는 그 후에도 300만 달러, 200만 달러 이렇게 계속 받을 때마다 영수증을 써줬답니다. 돈 받았다고. 또 그날 식사 자리 2019년 1월 24일 200만 달러를 전하는 자리에 식사 자리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는 송명철이도 있고 김성태도 있고 돈을 주고받아야 되니까 여기에 배상윤이도 참석했었다고 합니다. 이 김성태의 의형제 형. 이 자리에서 배상윤이는 수천만 달러짜리 롤렉스 시계를 10여 개를 갖고 가서, 이게 짝퉁 잘못 산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수천만 원 나가는 롤렉스 시계 10여 개를 가지고 가서 북한 측 인사들한테 나눠줬고, 그 자리에 함께했던 아태협의 안부수라는 자도 그때 하나 챙겼다고 합니다. 다 이게 무슨 조폭 영화 딱. 아이고. 자, 이렇게 정황이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그럼 기자들이 이재명한테 묻지 않을 수 없잖아요. 이재명의 대답은 소설 쓰시네. 이재명의 대답은 소설 쓰시네입니다. 개딸 홍위병짓. 개딸들이 이제 홍위병으로 아예 나섰어요. 완장차고 나섰습니다. 이 개딸들이 말이죠. 민주당 의원이 지금 169명입니다. 이 169명 전원에 대해서 방탄 출석부를 만들어서 돌렸습니다. 방탄 출석부. 방탄 출석부 뭐냐? 지금 이 이재명이가 검찰에 2번 나갔잖아요. 2번 나갔을 때 성남 FC로 1번 나가고 대장동으로 1번 나갔습니다. 또 1번 더 나가고 또 1번 더 나가고 아마 앞으로 수십 번 나가게 될 겁니다. 검찰만 나가겠습니까? 법원도 나가야 돼요. 그런데 이재명이가 나갈 때 함께 나간 사람은 출석했다는 거예요. 안 나간 사람은 결석한 겁니다. 이 출석, 결석, 출석부를 만들었어요. 방탄 출석부입니다. 이재명의 검찰 출석 때 동행했는지, 또 검찰을 비판하는 메시지를 냈는지, 이걸 전수 결과를 했답니다. 이 개딸들 표현으로, 용어로 수박, 겉과 속이 다른 이 우파 국회의원 정치인들을 지칭하는 이 비속어죠. 수박. 수박 의원을 가려내서 내년 총선 공천 탈락을 압박하겠다는 용도로 만들었다고 대놓고 쓰고 있어요. 어떤 자가 이걸 만들었는지 개딸들이 만들었을 텐데, 이걸 딴지일보 게시판에다가 올렸습니다. 김호준이가 운영하는 그 신문입니다. 딴지일보. 제목은 민주당 의원들 검찰 방문 및 발언 SNS 전수조사입니다. 민주당 의원 169명 가나다 순 명단에 서울중앙지검 검찰 관련 발언 항목별 일일이 OX를 한 표가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성남FC 때도 안 가고 대장동 때도 안 가고 검찰에 대한 비난 성명을 발표하지도 않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85인의 민주당 의원 명단은 별도표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85명은 공천 주면 안 된다는 표시일 겁니다. 말하자면 살생부입니다. 작성자는 침묵하고 있는 것은 민주당 당원을 배반하는 것이며 민주주의를 배반하는 것이다. 이번 사태에 침묵했던 이들에 대한 평가는 경선과 총선 때 이루어지길 바란다 이랬어요. 이 자료를 시작으로 각 의원의 말과 행동이 기록돼 훗날 민주투사인 척, 이재명을 위하는 척,
민주당을 위하는 척하는 위선자가 걸러지길 바란다. 이렇게 썼습니다. 재밌어요. 여기 왜 민주투사인 척이 들어갔을까요? 이거는요, 김대중 때부터 민주화 운동을 한 경력을 가지고 대거 정치권에 진입한 사람들은 대부분 그 이재명이를 그야말로 알로 봅니다. 이재명이가 민주화 운동 하느라고 뭐 감옥 근처를 갔습니까? 뭐 파출소라도 며칠 잡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거든. 그런데 그 이재명이 그 잡범이 검찰 출두하는데 그 내가 그래 쫄랑쫄랑 쫓아다녀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수예요. 그래서 이 민주투사, 민주화 투쟁 나름대로 했다는 사람들은 다 이재명 잡범과 동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일컫는 겁니다. 민주투사인 척 하지 마라 이거예요. 이재명 위하는 척 하지 마라. 민주당 위하는 척 하지 마라. 이런 위선자들을 걸러야 한다. 이런 주장입니다. 이 게시글에 소중한 자료 감사하다. 오늘 당장 문자 보내겠다. 저 85명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공천 주지 말아야 한다. 두고 보자. 꺼져라. 참 고급 정보다. 이재명네 마을 뺑카페로도 이 게시글은 당연히 퍼졌고 이렇게 하나하나 행보를 다 기록해 총선 승리를 위해 대비해야 한다. 당원과 지지자들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 내 지역구부터 확인하고 채찍질 해야겠다. 동시에 실력 행사도 이어졌습니다. 이재명이가 그 5선의 이상민, 이상민을 사석에서는 할배라고 부른답니다. 같은 경주 이씨고 학렬이 이상민이 높은 모양이에요. 이 이재명이가 할배라고 부르는 이상민 의원실에는 욕설 전화가 수시로 걸려온다고 합니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에 우려 입장을 냈던 다른 의원들도 비슷한 처지입니다. 한마디로 별것들도 아닌 이 개딸들한테 인질로 잡힌 169석의 거대 좌파 정당의 한심한 모습을 지금 그대로 노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개딸들에 얹혀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자도 있습니다. 정청래. 뭐라고 그랬냐? 당대표가 나가는데 배웅하고 응원하는 건 칭찬받을 일이다. 영광스러운 길만 가서 사진 찍고 고난의 길은 싹 빠지고 그게 인간이 할 짓이냐. 네. 김대중 노무현으로 이어지던 이 더불어민주당 그래도 한때 민주화 운동도 하고 뭐 사회 개혁을 외쳤던 이런 자들이 일부라도 있었던 이 더불어민주당 정말 별것도 아닌 저 개딸들한테 완전히 인질로 잡혀서 질질 끌려가는 모습들 참 보기가 처참합니다. 이렇게 단속하면서 이재명이가 자신의 방탄을 위한 야외 대중 집회에도 지금 강제적으로 동원하고 있습니다. 2월 4일 날 지금 한다고 돼 있는데 토요일이죠. 토요일 날 한다고 돼 있는데 윤석열 정권 민생 바탕 검사 독재 규탄 대회입니다. 근데 이 추운 날 그래 이재명 잡범을 위해서 그 구명하고 방탄하는 집회에 나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당에서 야 이거 때려는 놨는데 사람들 별로 안 모이면 큰일 나지 않냐 해서 강제 동원령을 내렸습니다. 당이 강제 동원령을 내릴 때는 조직 책임자인 사무총장이 직접 나서게 되어 있습니다. 조정식이라는 자가 지금 사무총장입니다. 조정식이가 이렇게 공문을 보냈어요. 전국 17개 시도당에 공문을 내려보냈는데 지역별로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을 참석시키라 이런 지침이 하달됐습니다. 시도당별로 최소 40명 동원하라. 현역 국회의원이 있는 서울 수도권 지역위원회에는 50명 이상,
민주당 전통 지지 기반인 호남 지역 일부 지역위원회에는 최대 200명까지 동원하라. 당 사무처 당직자, 민주당 의원실의 보좌관들 모두 무조건 참여하라. 이렇게 동원한 집회의 마지막 피날레를 이재명이가 나타나서 장식한다는 이 시나리오까지 짜 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정치를 이렇게까지 후퇴시킬 수 있나 모르겠어요. 예,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진 더불어민주당 종북 좌파 세력의 처참한 몰락의 장면을 지금 우리 모두가 보고 있습니다. 원희룡이 굉장히 중요한 이 발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 간담회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건설 노조들이 그동안 갈취해서 뜯어먹은 돈이 너무 많다. 희생지원기금, 그러니까 불법행위해서 감옥에 가는 노조원들한테 변호사비를 대주거나 생활비를 대주는 이른바 투쟁기금입니다. 이게 수백억 원씩 쌓여있다. 그러니까 이런 노조 입장에서는 몇 명 감옥 보내는 거는 어림도 없다. 그러니까 이 10원 케이스로 몇 명 보내면 나머지가 쫄아서 알아서 법 지키겠지.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니다 이거예요. 특히 건설 노조는 그렇다. 따라서 앞으로 불법 행위가 있을 시에 개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확립할 수 있도록 상반기에 관련 계획을 내놓겠다. 그러니까 노란봉투법, 좌파들이 또 민노총이 제일 겁내는 게 이 노란봉투법 안에 들어가 있는 민사 손해배상 소송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든 없애달라고 이재명이한테 그냥 달라붙어서 압박을 했잖아요. 이거가 불법을 저지르고 마음대로 법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민노총 활동가들이 가장 겁내는 거라는 거예요. 개인이 민사소송, 민사손해배상 소송을 받지만 않는다면 감옥에 가도 다 먹을 거 노조에서 내주고 변호사비 다 내주고 오히려 월급보다 더 많이 주는데 뭐 내가 한 2달 들어갔다 나오면 되지. 다들 이렇게 생각하니까 법을 무서워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자들이. 그런데 이자들이 제일 겁내는 게 그 개인에게 손해배상 소송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월급이 차압당하고 있는 집이 압류당하고 하는 걸 제일 겁낸다는 거예요. 그거를 상반기에 관련 계획을 내놓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든 이걸 못하게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 이른바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는 이 노란봉투법을 밀어붙이려고 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과 원희룡이가 정면으로 맞짱 뜨는 이런 상황으로 간다는 뜻입니다. 예, 원희룡의 말입니다. 남을 괴롭히고 약탈하고 민폐를 끼친 대가는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노조가 알게 해야 한다. 그래야 이것들이 함부로 법을 어기지 못한다. 그리고 이거 몇 명 10원 케이스로 몇 달간 하다가 말지 않겠다. 상시 특별 단속을 위해서 아예 국토교통부 산하에 지방국토관리청들이 있는데 이 지방국토관리청에 이 건설노조 불법 행위를 전담하는 전담 조직을 만들고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겠다. 그 방안을 추진하겠다. 그래서 특사경, 특별사법경찰, 경찰에 준하는 이런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입니다. 노조가 야, 뭐 정부가 하면 언제까지 하겠냐? 조금 저러다 말겠지. 조금만 버티면 된다. 라고들 하는 얘기가 들리는데 웃기지 마라. 범정부 차원에서 끝까지 불법 행위를 뿌리 뽑을 것이다. 예, 이날 간담회에서 건설 관련 단체들의 호소, 절절한 호소들이 이어졌습니다. 대한건설협회 김상수 회장, 노조가 아니라 조폭이다.
전문건설협회 윤학수 회장. 건설 현장 사고도 자동차 사고처럼 과실 책임 비율을 따져서 근로자 책임은 본인이 지도록 좀 바꿔달라. 현재의 중대재해처벌법은 노조의 악용 대상이 됐다. 사고를 줄이지도 못한다. 예, 특히 이 윤학수 회장의 이 말은 이게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져서 건설 현장에서 작은 인명사고만 나도 그룹 회장이 신경을 써야만 되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걸 악용해서 근로자들이 안전을 태만히 하거나 때로는 제가 아는 사례 중에 때로는 일부러 이를테면 망치로 못 박는다고 하면서 자기 손을 내리쳐서 상해를 입고 그거 가지고서 산재가 났다고 떠벌리고 산업안전관리공단에다가 신고를 해서 이 사고 원인이 조사돼서 밝혀지기 전까지는 일단 사고 현장에 건설 공사를 중단시키고 한 번 중단되면 몇십억씩 손해가 나는 걸 빤히 보면서 그거 가지고서 협박하면서 보상금 협상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예, 이런 건설 현장에 수십 년간 쌓여온 이 불법, 탈법, 이 적폐들 완전히 뿌리 뽑겠다. 예, 원희룡 장관의 이 주장은 원희룡 장관이 젊은 시절에 바로 이 좌파 노동운동을 핵심 역할을 했던 그 경험을 가지고 지금 하는 얘기예요. 현장을 모르고 그냥 탁상에 앉아서 보고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좌파들과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지금 이렇게 싸우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네, 저는 우리 자유파,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정부의 제대로 된 이 관심과 지원이 있다면 수십 년 쌓여온 이 민노총 종북 주사파들의 이 불법 탈법 이번에 정말 뿌리채 뽑아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윤상현이 출판기념회를 했습니다. 뭐 한 1000여 명이 모였다고 그러던데요. 더 플레이어라는 제목의 저서 출간 기념회 겸 후원 모임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상현은 대학교 3학년 때 전두환 전 대통령과 인연이 있었다. 2002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났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이 생겼다. 그러면서 대통령이라 권력에 대해서 생각해 볼 시간이 많았고 결국 권력은 국민과 역사편에 서야 성공한다는 평범하고도 귀중한 진리를 얻게 됐다. 성공한 대통령이 되려면 권력에 겸손해야 한다. 권력에 겸손한 자만이 살아남는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윤상현에 대해서는 뭐 호불호가 있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상현이 이야기한 이 전두환 전 대통령과의 인연,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인연,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의 인연은 이건 팩트입니다. 권력에 아주 가까운 곳에서 권력의 부침을 젊은 시절부터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거기서 겪고 보고 배운 나름의 지혜가 겸손한 권력만이 살아남는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윤상현의 정치적 지혜가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 윤석열 정부의 성공, 그리고 우리 자유우파의 정치적 성공에 귀한 자산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경태 당대표가 되면 공천권을 당원과 국민들에게 100% 내놓겠다. 수도권 연대니 김장 연대니 연대 가지고 뭘 하겠다는 것이냐. 내년 공천권을 자기들끼리 나눠 먹겠다는 것 아니냐. 당원에게 공천권을 100% 내놓겠다고 천명하면 과연 그래도 당대표로 나올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 공천권 행사에 대한 욕심부터 버려야 한다. 저 조경태 53살이다. 최연소 최다선 의원이다. 부산 자갈치시장 지객군의 아들로 태어나 여기까지 왔다. 국민의힘을 변화발전시키고 국가 정치를 개혁하겠다. 네, 이 조경태 후보의 아버지가 그 자갈치시장에서 지객군을 했습니다. 제가 조경태 후보하고 저희 고성호TV 초기에 자갈치에서 만나서 같이 식사하면서 촬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조경태 후보의 지역구는 사상이거든요. 사하거든요. 사하. 저기 다대포 쪽에. 그 이제 자기 지역구에서 보통 국회의원들이 보자고 그러니까 약속을 잡고 장소는 조 의원이 편한 대로 하라 했더니 사하 쪽에 잡을 줄 알았는데 뜻밖으로 자갈치 시장의 꼼장어집에서 하자는 거였어요. 저를 배려해서 그렇게 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갔는데 그게 아니고 이 조경태 후보의 아버지가 그 자갈치 시장에서 평생 지게를 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그 소매도 하지만 도매가 많이 이루어지는 곳이라서 물량을 당시에 지게로 지고 이렇게 이동을 하고 했던 그런 전문 그 지게꾼이었다고 그런 얘기를 이제 그 현장에서 하면서 저는 지게꾼의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이 꼼장어에 소주 한잔 했던 기억이 나네요. 예, 좋은 성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S님이 슈퍼챗을 하셨네요. 날카로운 판단력, 해박한 평론가, 정도를 지키는 고 박사님 최고라고요? 예,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안 되는데 저도 기분은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 정론 일침은 안철수와 김기현입니다. 동아일보가 안철수, 김기현 두 사람을 단독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중요한 부분만 제가 압축적으로 요약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지면 안철수입니다. 내년 총선에서 지면 다음 대권도 없다. 다음 총선,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는 게 진정한 정권 교체다. 승리할 수 있는 대표를 뽑아달라. 이게 안철수의 핵심 주장입니다. 승리할 수 있는 대표를 선출해야 한다. 전쟁을 치를 때 사령관이 어디 있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핵심 지역인 수도권에서 사령관이 나와야 한다. 수도권 한 지역구 사거리에서 김기현 후보가 유세를 하면 과연 사람들이 김기현이라는 사람을 알겠느냐? 표가 오겠느냐? 사람들이 안철수는 누구나 다 안다. 새 당대표, 국민의힘의 새 당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이든 누구든 더불어민주당의 대표보다 인지도가 낮으면 총선에서 이기기 힘들지 않겠느냐. 후보들 입장에서도 누가 지원 유세를 오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에 법정 선거 기간 13일 동안에 나에 대한
지원 유세 요청이 많아서 50회 지원 유세를 했다. 내 선거 유세보다 지원 유세를 더 많이 했다. 그래서 수도권에서 많은 단체장들을 당선시켰다. 당내 세력이 약하다. 그건 계파가 없다는 말 아니냐. 계파가 없으니 공정하게 공천할 수 있다는 말 아니냐. 그게 오히려 장점이지 왜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느냐.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윤석열 대통령과 가장 문제없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을 수행하면서 이미 입증했다. 나는 인수위원장 하면서 단 한 번도 개인적 인터뷰를 한 적이 없다. 내 욕심을 채우는 자리가 아니라 윤석열 당선인이 윤석열 대통령이 주인공이 되도록 해야 되는 자리여서 그랬다. 윤석열 대통령과 나의 조합, 윤안 조합은 토트넘의 손흥민 케인 조합처럼 승리의 조합이다. 당대표가 된다면 첫 번째, 유능한 정책정당으로 만들겠다. 두 번째, 여의도 연구원을 개편하겠다. 세 번째, 인재를 양성하겠다. 이게 안철수의 동아일보 인터뷰 요지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지면에 김기현의 동아일보 인터뷰 요지입니다. 총선부터 얘기합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이 분열하는 순간 수도권 참패다. 수도권 지역구 출신이냐 아니냐 이거 다 허상 같은 이야기다. 중요한 것은 당을 분열시키지 않고 대통합으로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대표가 돼야 한다. 나는 정통 보수를 지켜온 사람이다. 또 원내대표를 하면서 대선을 지휘해서 이겼다. 승리를 경험해본 리더십이 필요하다. 인지도가 낮다. 전당대회를 치르면서 인지도도 높아지고 호감도가 굉장히 많이 높아졌다. 이제는 유권자들이 먼저 알아봐 주신다. 변화가 피부로 느껴진다. 김기현이 대표가 되면 장제원이 사무총장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무총장 내정한 바 없다. 누구에게 제안한 바도 없다. 일단은 이기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인선을 구상할 단계가 아니다. 김기현의 동아일보 인터뷰 핵심 요지였습니다. 네, 윤핵관 중에 이철규가 있습니다. 저는 뭐 윤핵관이라는 단어를 가급적이면 쓰지 않으려고 하는데 워낙 거의 모든 언론이 다들 윤핵관 하면서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소위 윤핵관이라고 해서 어쨌든 인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위 윤핵관의 한 사람인 이철규, 강원도 동해 삼척지역구의 재선 의원입니다. 이 사람이 안철수를 아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안철수가 윤심이 100% 김기현에게 있다? 그거 모르는 일이다 라고 한 데 대해서 안철수가 무슨 진윤을 얘기하냐고 하면서 가짜 상품으로 상표 도용하는 것 같다 라고 안철수를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철규의 말은 안철수는 절대 친윤이 아니다. 진짜 윤 대통령의 마음인 진윤이 아니다. 그런데 마치 진윤인 것처럼 가짜 상품으로 이 상표를 도용하고 있다. 이런 식의 비판입니다. 그러면서 김기현이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 윤심이 가 있는 후보다. 사실상 이런 취지의 주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철규의 말을 직접 보겠습니다. 이철규는
안철수를 향해서 진윤이라 하는 것은 가짜 상품으로 상표 도용하는 것과 다름없다. 최근 대통령 유증이 자신한테 있다면서 윤심을 파는가 하면 김장연대 균열을 운운하며 당심을 어지럽히는 모습이 금도를 넘었다. 정권교체 이후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고 있는 동지들을 향해 윤핵관이니 윤심팔이니 비난하고 대통령의 인사와 국정수행에 태클 걸던 분이 윤심이 필요해지니 친윤이니 진윤이니 하면서 가짜 윤심팔이 하는 모습이 볼썽사납다. 이렇게 이제 안철수를 아주 맹렬히 비판했습니다. 제가 이 이철규의 이 발언을 보면서 가장 먼저 떠올랐던 건 진박 감별사 했던 이 최경환 같은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이 이철규 이 사람이 지금 진윤 감별사로 나선 것 아닙니까? 사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을 대통령 비서들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모를 수밖에 없어요. 대통령이 진짜 누구를 생각하는지를 눈치 채이는 순간 대통령의 권위가 떨어지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행동을 하겠습니까? 대통령 가장 가까이서 모시는 비서들도 진짜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몰라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대통령의 권위가 유지됩니다. 그런데 대통령과 뭐 자주 만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내가 진짜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이 여기에 있다라고 지금 감별하고 나서는 것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호가호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가 감히 대통령의 마음이 여기에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누가 감히? 이철규는 김기현 후보를 응원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지금 선언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주장합니다. 김기현 후보를 응원하는 것은 그가 대통령의 신뢰를 받는 후보이기 때문이다. 김기현이 대통령 측근이라서가 아니라 우리 당 대통령 후보 경선 시기부터 본선 승리까지 자신의 위치에서 기본에 충실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김기현은 하고 이제 김기현을 설명합니다. 김기현은 문재인 정권의 폭정에도 침묵하는 당대표를 대신해 대여투쟁의 선봉에 섰으며, 그러니까 이준석이를 대신해 대여투쟁의 선봉에 섰으며, 당무를 거부하고 가출하여 목리를 부리는 이준석이를 때로는 설득하고 도저히 아니다 싶을 때는 불신임 카드로 제압하여 당을 위기에서 구했다. 이게 이제 당시 원내대표였던 김기현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하는 거죠. 이준석이가 당대표일 때 김기현이가 원내대표를 했습니다. 김기현이가 그 당시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이철규는 문재인 정권의 폭정에 침묵하는 이준석이를 대신해서 김기현이가 대여투쟁의 선봉에 섰다. 그리고 당무를 거부하고 가출하면서 목리를 부리는 이준석이를 설득하기도 하고 안 되면 불신임 카드로 제압해서 김기현이가 당을 위기에서 구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철규의 김기현의 당시 행동에 대한 설명에 공감하실 수도 있고 그건 아니지라고 생각을 달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이 김기현이 얘기가 되니까 2019년 상황이 생각이 나네요. 그 문재인 좌파 정권이 아주 서슬 시퍼렀을 때
김태우 수사관이 용감하게 이 폭로를 시작합니다. 그때 울산 선거 이상하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김기현이 2018년 지방선거에서 한참 앞서가다가 결국은 역전패 당해버렸는데 송철호라는 이 긴 문재인이의 뭐 30년 친구 선배 이 송철호한테 결국은 당했는데, 그때 제 기억이 정확하진 않으니까 참고로만 하시면 좋겠어요. 당의 공천장을 받는 날 시장실을 문재인 경찰이 압수수색 들어갔어요. 그때 울산경찰청장이 황운하라고 하는 막대먹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김기현은 문재인 좌파 정권의 정치 공작의 희생물이 됐습니다. 그게 문재인이가 30년 직이라고 하는 송철호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서였죠. 결국은 그 문재인 좌파 정권의 정치 공작의 술수에 당한 겁니다. 김기현이. 그 당하고 난 그 억울한 이 심정을 갖고 있을 때 제가 김기현을 한 두어 차례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정치 백수가 된 거죠. 그러면서 그 억울한 얘기도 많이 같이 듣고 함께 분노하고, 그러면서 이런 건 혼자서 알고 있으면 안 돼. 알려야 돼. 싸워야 돼. 그리고 김태우 수사관의 이 용감한 내부 고발, 양심 선언으로 세상에 조금씩 알려지게 되면서 마침내 2019년 광화문 국민대혁명 때 이 울산시 선거농단 사건은 매우 중요한 핵심 이슈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이 김기현이 삭발 투쟁을 하면서 광화문 국민혁명의 연단에 마이크 들고 올라가서 여러분들한테 호소했던 거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김기현과 무슨 아무런 인연이 없다더니 이런 거 아닙니다. 가장 어려울 때 제가 가장 필요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그 어려웠던 선거 때 제가 울산까지 내려가서 인터뷰하고 했습니다. 며칠 전에 김기현 저희 방송에 나와서 그동안 연락 못 드려서 죄송하다. 방송 중에 그렇게까지 말씀하고 갔어요. 제가 반 김기현이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저는 원칙에 맞지 않는 패도적 정치 행태를 비판하는 겁니다. 김기현을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당대표가 김기현이 되면 어떻고 안철수가 되면 어떻습니까? 누가 돼도 윤석열 대통령 성공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인데, 당대표가 나경원이 되면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일하지 않겠습니까? 조경태가 되면, 황교안이 되면 윤석열 대통령과 척을 지겠어요? 누가 돼도 괜찮아요. 다만 경선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패도적 방법은 안 된다. 떼거리로 몰려다녀서 특정인을 왕따시키고 집단 린치가 하는 이런 불공정한 게임은 안 된다. 제 비판은 일관되게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김기현 이 방송 보면 옛날 생각이 소록소록 날 거예요. 자신이 가장 어려울 때 고성국 TV가 어떻게 했는지. 친윤계가 안철수를 향해서 가짜 친윤파리, 윤 대통령과 반대 입장, 이렇게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통령실도 나서서 대통령실의 핵심 참모들이 윤 대통령의 뜻은 안 의원이 아니다 이랬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실은 또는 대통령은 여전히 중립적 입장이다.
안 의원 본인이 윤심 발의를 하려는 것 같은데 대통령이 안 의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분명 사실이 아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고위관계자도,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도 인수위 때부터 안 의원은 인사나 정책에서 대통령에게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그를 윤심이 실린 후보로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매우 부적절합니다. 우선 공식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윤심은 없는 겁니다. 공식적으로만 없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없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왜 대통령 비서들이 윤심은 없습니다 하면 될 것을 굳이 안철수에게 윤심이 없습니다. 그러면 김기현한테 있다는 뜻 아닙니까 지금? 왜 굳이 이렇게 자꾸 분란을 일으키는 얘기들을 비서들이 합니까? 여기 언론은 대통령실 고위관계자 이러는데 고위관계자면 뭐예요? 그래봤자 비서지. 통상적으로 언론에서 고위관계자 그러면 수석을 얘기하고 핵심 고위관계자 그러면 비서실장을 얘기하는데 비서실장이든 수석이든 그 뒤에 붙어있는 게 뭡니까? 수석 비서관 아니에요. 비서예요. 비서. 대통령의 비서. 왜 대통령의 비서들이 언론에다가 대고 윤심이 누구한테 있는 듯이 또 윤심이 누구한테는 없는 듯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까? 윤심이 없다고 해야지. 윤심이. 그리고 우리는 전당대회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해야지. 또 실제로 관여하면 안 되고 정말 큰일 날 사람들 아니에요. 저는 지금도 윤심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앞으로도 윤심은 없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게 대통령을 위하는 길이고 국민의힘을 위하는 길이고 자유우파의 정치적 전쟁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뭐 이른바 친윤계, 전 친윤계가 있는지 없는지도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대통령 얘기하고 다니면 친윤계입니까? 진짜로 대통령을 위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대통령을 위해서는 스스로 낮추고 대통령을 위해서라면 대통령과의 인연까지 숨길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자기의 헌신과 자제력이 있어야 정말로 대통령을 위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자꾸 뭐 대통령과 가까운 것을 과신하듯이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윤심이 친윤이 될 수 있는지 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건 간신들이나 그런 거지. 안철수는 이 친윤계, 이른바 친윤계의 공세에 대해서 민심을 모른다. 민심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민심에 역행하는 것이다. 이른바 친윤계가 대대적으로 총공세를 펼치는 데 대해서 안철수는 뭐 그 사람들 불안해서 그러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김기현 지지율이 안철수 우세로 뒤바뀐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른바 친윤계가 안철수에 대한 공세의 필요성을 느낀 것 같다. 윤심 후보로는 안철수가 아닌 김기현이 윤심 후보다라고 하는 것을 당원들에게 명확히 인식시키려는 전략인 것 같다. 뭐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또 김기현도 안철수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과는 반대쪽 입장에 있는 분이다. 이렇게 안철수를 반윤 후보로 성격을 규정짓기 위해서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반면에 안철수는 저는 윤 힘이 되기 위해 나온 후보다. 윤안 연대로 여기까지 왔다. 당대표는 당원들이 결정한다. 이렇게 친윤계, 이른바 친윤계가 총공격을 하는 상황이 내 투지를 더 불타오르게 만든다. 지금 이렇게 안철수, 김기현, 김기현, 안철수 간에 사실은 전면전 양상이 전개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조선일보 기사는 친윤, 이른바 친윤 그룹 내부에도 미묘하지만 온도 차이가 감지된다는 기사 내용을 썼습니다. 우선 윤핵관 4명 중에 들어가는 권성동, 윤한홍, 이건 경선에서 지금 한두 걸음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또 안철수 측의 주장인데, 일부 이른바 친윤 인사들이 우리 쪽하고 이러저러하게 소통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안철수 측도 김기현 측이 안철수를 반윤이라고 규정하는 프레임에 갇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대통령실이나 친윤계와 정면 충돌하는 것은 피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또 감지된다는 겁니다. 당원 100% 투표로 진행되는 이번 전대의 성격상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판단이 작동되고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분석들이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유우파 대통령을 선출했지만 아직 세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야당이 무려 170석이 넘는 의석을 갖고 있습니다. 언론 지형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공영방송의 이사장과 사장 등 최고 경영진과 주요 보직에는 여전히 민주노총 출신들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좌파와의 이념 전쟁이 끝나지 않은 지금 고성국 TV는 더 적극적으로 좌파와 투쟁하고 자유파가 나아갈 길을 열어나가겠습니다. 고성국 TV는 지금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동영상 꼭지마다 광고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10,000명의 시청자가 한 사람당 한 달에 10,000원씩을 후원해 주심라는 뜻에서 만 운동을 현재 전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논의하고 고심한 끝에 정상적인 방송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노란딱지라는 광고 탄압이 없어질 때까지 만만운동을 계속해야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해가 바뀌었어도 만만운동은 계속될 것입니다. 자유우파 국민 여러분, 월 10,000원씩 후원해서 만만운동에 참가해 주실 것을 간절히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고성국 TV는 고성국 TV는 항상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을 지켜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각해봐도 잘못된 걸 어떻게 하나 해봤자 소용없다. 가만히 있으면 달라집니까? 한 번도 못 혼나라. 오면은 안 되는 세상. 이번엔 우리가 한다. 뭉쳐서 바꿔야 한다. 자유로운 우리의 나라. 아차하면 저들의 나라. 어림없다 걱정 없다
해봐도 잘못된 걸 어떻게 하나. 해봤자 소용없다. 가만히 있으면 달라집니까? 한 번도 못 본 나라 오면은 안 되는 세상. 이번엔 우리가 한다. 뭉쳐서 바꿔야 한다. 자유로운 우리의 나라. 아차하면 저들의 나라. 어림없다 걱정 없다. 아니고